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이 16,000명 규모의 상반기 신입 공채를 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술 인재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전 비서실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창구 금요석유화학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 회장은 친족 계열사에 대한 자료 누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가 주당 3,050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주주들은 갑작스런 배당 정책 변경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경제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다힌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대기업의 공채가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먼저 국내 1위 기업이죠. 삼성에서 오늘 관계사별로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금 계열사가 19개사입니다. 19개사에서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통상 원래는 채용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가 됐었죠. 네.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네,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예년처럼 10,000명 이상을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에 삼성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서 향후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연평균 16,000명 수준입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생명화재, 제일기획, 호텔신라까지 19개사입니다. 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5일까지고요.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공채는 3월 직무 적합성 평가, 4월 직무 적성 검사, 5월에 면접 전형, 그리고 6월 건강 검진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일부 대기업들에서는 채용 규모를 좀 줄이거나 네.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삼성은 올해 오히려 더 늘렸어요. 네, 삼성은 국내 주요 그룹 중에서 또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삼성은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재용 회장의 뜻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인재가 곧 경쟁력이라고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실제로 이 회장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인재 육성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어제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찾아서 PCB 설계 수업을 참관했고요. 학생들에게 젊은 기술 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곤 했습니다. 삼성은 신규 채용 외에도 청년들에게 SW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디지털 기기 솔루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할 때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인재를 강조를 했어요. 네. 특히 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직접 찾아갔네요. 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하고 기아에서도 채용 공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엔무브 등의 계열사 내 6개 자회사에서 직무별로 각각 채용을 진행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R&D 분야 산학 장학생도 함께 선발할 계획입니다. 서류 접수는 26일까지 SK이노베이션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한편 기아도 20일까지 3월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합니다. 고객 경험, 생산기획, 연구개발 등의 각 사업부에서 33개 직무를 대상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기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채용 방식을 도입 중인데요.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로 상시 채용, 또 하반기에는 부문별로 일괄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천 명의 취준생 여러분들께 아주 이제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업 공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한화그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이 북미 사업과 관련해서 워낙에 미국의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A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주는데요. 태양광 신규 시설 건설에 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 세액공제를, 또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 세액공제 규모는 40조 원에 달합니다. 한화솔루션은 내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북미 최대 규모로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한화는 바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오브라이언 폭스코퍼레이션 수석 부사장을 한화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인 한화큐셀의 수석 부사장 겸 북미 지역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또 북미 사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이자 친한파로 통하는 인사 에드원 퓰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 회장을 또 한화그룹 사회이사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행동이 지금 한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다른 대기업에서도 미국의 전직 관료들을 영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는 작년 3월에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북미 지역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북미 대외협력 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리퍼트 부사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또 LG그룹은 작년 초 미국 워싱턴 DC에 대외협력 사무실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낸 백악관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조헤이긴을 영입한 바 있습니다. 네. 포스코 미국 법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핵 협상 대표로 일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고문으로 두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비건 전 부장관과 함께 근무한 알렉스 윈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해 7월에 또 쿠팡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자료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다인 기자, 자,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21년 사이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천암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진호모터스, 진호무역, 정진물류, JS퍼시픽 등의 4개 회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호모터스와 진호무역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고요. 이 정진물류와 JS퍼시픽은 둘째 처남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진물류의 경우 지난 2021년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내부 검토를 거치고도 친족 회사임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정위 측은 누락된 회사들은 금호석유화학 회장 부속실에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고 박 회장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해서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누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회사는 실제로 그동안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요.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박 회장 측의 문제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또 중대성도 상당해서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류를 누락해서 친족 회사임을 은폐했다라는 게 이유군요. 네. 자, 이런 공정위 결정에 금호석유화학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비쳤을까요? 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 그룹과의 계열 분리와 또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사를 혼동해서 누락한 것뿐이다라면서 업무 관련성이나 거래 관계가 일절 없었고 일감 몰아주기나 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가 아니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호석유화학은 현재는 자료 누락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공정위로부터 진호모터스, 진호무역, 정진물류, JS퍼시픽이 친족 독립 경영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계열사 제외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금호석유 화학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논란은 해결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과거 신고를 해야 했던 시기에 신고가 성실히 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무팀 인력 보강과 자료 검무 엄토를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원무역홀딩스가 주당 3,0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기자, 이 바뀐 배당 정책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 2일에 배당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배당금 결정의 기준을 연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10%대에서 별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50% 내외로 바꾼 건데요. 네. 이 재무제표상 연결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것과 또 개별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건 규모상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 당시 이사회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 성향 10%대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21년에 연결 재무제표상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면 2,207억 원인데요. 별도 재무제표상 순이익으로 살펴보면 235억 원에 불과합니다. 연결 재무제표의 10%일 때 배당 재원은 220억 원이지만 별도 재무제표 기준 50%일 때는 배당 재원이 117억 원에 불과한 겁니다. 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배당 정책 변경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건데요. 오는 3월 말 배당은 작년 12월 말 보유한 주주에게만 주어집니다. 작년 하반기에 배당 수익을 감안하고 투자한 이들은 예상보다 적은 배당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증권업계에서는 영원무역홀딩스가 기업 규모에 맞지 않게 주식이 저평가되는 이유로 주주환원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꼽습니다. 네. 이에 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회사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면서 배당 정책을 바꾼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로서의 자체 역량을 강화해서 자회사 실적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결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린 영원무역홀딩스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주주환원 계획 움직임을 보이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의 소식입니다. 자, 바로 SK스퀘어인데요. 오 기자, SK스퀘어 주가가 올 들어서 24%나 올랐습니다. 네. 바로 이 주주환원 정책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SK스퀘어는 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사로 SK텔레콤에서 분할돼서 21년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SK스퀘어는 성장 잠재력이 큰 지주사 출연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정작 주가는 부진했었습니다. 네. 상장 직후에 10조 7,500억 원이던 시가총액이 지난해 증시 불황기를 거치면서 5조 6조 원대까지 반토막 났는데요. 기존의 SK텔레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중에는 이 배당 투자 성격의 주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SK스퀘어가 작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SK스퀘어가 주주 환원에 나설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SK스퀘어는 현재 보유 중인 자본 준비금 6조 9천억 원 가운데 1조 원을 이익 잉여금으로 옮기는 안을 다음 달 말 정기주총에서 상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익 잉여금 증가분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으로 활용될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야말로 개미 투자자 1,300만 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동학개미 운동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정도인데 네. 이렇게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SK스퀘어의 핵심 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저점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또 여기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의 순자산 가치 약 58%를 차지할 만큼 SK스퀘어의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도 SK스퀘어 주가는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SK스퀘어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19억 원의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불과 한 달여 전인 1월 말에 이 코레일에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이보다 더 큰 금액인 19억 원이 또 2월에 부과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 또 통복터널 단전 사고 등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19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인데요. 먼저 지난 연말에 일어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산 단전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7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 보수공사로 선로 작업 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입니다. 또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중랑역 직원 사망 사고와 같은 해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 사고에는 각각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네. 또 코레일이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안전 조치를 하라는 시정 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전차 선로 유지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 관리하라는 시정 명령 역시 2년 4개월 넘게 불이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2억 4천만 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서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만 37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네, 코레일이 정말 사고가 많았었죠. 네. 이렇게 과징금을 많이 낸다면 정말 이렇게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네. 좀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에도 과징금이 부과가 됐다고요? 네, 서울교통공사도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근무 형태를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코레일은 2020년 8월부터 근무 형태를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무단 변경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보다 앞선 2014년 3월부터 4조 2교대로 근무 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 2교대 근무를 확대하면서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철도 사고가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열차 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건 철도안전법 위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책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건 국민과 또 철도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면서 필수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위원회가 다양한 홍보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롯데그룹이 유치 전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 기자, 오늘 부산광역시와 MOU를 체결했다고요? 네, 롯데는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오늘 오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 준비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홍보 활동까지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단 국제박람회 기구 현지 실사단이 부산에 머무는 동안 시그니엘 부산을 숙소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국민들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부산과 서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사실 롯데는 롯데그룹 유치 지원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해 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CGF나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각국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개최 후보지 이 부산의 역량을 소개했습니다. 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뭐 각 기업들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네요. 네. 자, 롯데그룹이 뭐 대기업이니만큼 계열사도 상당히 많죠. 네. 한 40여 개가 넘는데 계열사들도 이 유치 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롯데홈쇼핑과 롯데월드는 현지 실사단 방한 일정에 맞춰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또 광화문 부산 엑스포 유치 행사에 참여합니다. 각사의 대표 캐릭터죠. 벨리곰과 로티로리의 대형 조형물 포토존을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열기를 고조시키고요. 현지 실사단이 광화문을 찾는 이 4월 3일에는 각 캐릭터들의 시민 포토타임과 함께 또 롯데월드의 여성 밴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계열사 경영진들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정부 외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호텔, 롯데제과, 또 롯데칠성음료 경영진들이 글로벌 VIP들을 만날 때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올해 11월 말에 결정되는데요. 그 전까지 유치위원회와 롯데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